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 관리론 또 계속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면 수업을 어느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을 보충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도는 일단 온라인 기준으로 모두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공기업에서 그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정도부터 매우 중요한 분야인 노사관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옛날 말로 노사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자, 노조와 회사의 경영 측, 이른바 임원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로 분쟁, 갈등, 협력을 할 일이 있으면 모이자라는 게 바로 노사정위원회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업도 공공기관도 노조가 설립이 돼 있고요. 노조가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인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어떤 직원관리, 조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노조라고 하면 일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개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직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노조의 어떤 그 요구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또 때로는 거절하는지에 따라서,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직원 관리 그리고 그 노사 협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94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공기업에서 실제로 생산, 일을 하는 주체는 직원입니다. 임원이 아니라 직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의 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딱 냉정하게, 자,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그럼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닌데, 공기업에 관련된 모든 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다 준용, 다 따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 국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기업의 경영평가, 우리 공기업도 전체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텐데요. 그런 평가 기준을 보면은 사회적 책임, 봉사, 이런 항목이 꾸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사실상 공무원이고 공직자 성격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기업 직원이냐 공무원이냐 그거 따질 이유가 전혀 없죠. 아, 정부에 일을 하는 사람 공무원입니다. 누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노사 관계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그 공기업의 직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495쪽에 표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죠. 자, 공기업의 직원은 정년, 자, 임기가, 자, 어느 정도 내가 몇 살 때 퇴임할지 퇴직할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신분 보장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형태로 공공기관 직원이 되거나, 저는 둘 다 아주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론보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대립적인 시각이에요. 파업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또는 태업. 자, 출근을 했지만 일부러 일을 천천히 하는 태업과 같은 형태, 그리고 단체 행동, 이런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대립적인 시각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498쪽의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그러니까 충돌하는 경우는 노동 3권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노동 3권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노동 3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양의 이제 그 예전부터 운동에서 벌어진 건데, 이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자, 공기업이 나타난 거는 불과 역사가 오래 안 걸려요.
공기업이라는 단어는 역사가 오래 안 걸리는 단어인데, 노동자들이 이제 굉장히 탄압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리고 착취를 당했던 시기는 12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한 1860년 정도 되는데, 아주 큰 공장에 절대적으로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 빼고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는 그냥 일하라는 대로 하고, 안 죽을 정도의 음식과 안 죽을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자, 그리고 일하라는 대로 엄격하게 일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가족들과 겨우 먹고 지낼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개인이, 자, 당시에 지주라고 하죠. 프롤레타리아와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 우리가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단결을 하면 절대 소수와 절대 다수가, 자,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게 단결권에 나타난 배경이죠. 산업혁명 시기를 이해를 해야만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자,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린 노동자 대표, 자, 경영자하고 협상을 해서 우린 이게 더 필요하다, 이걸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섭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부르주아 계층, 경영 계층에서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섭권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투쟁을 거쳐서 교섭권이 생기기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결하고 교섭하는 것, 협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는, 자, 출근을 안 하겠다, 일을 일부러 늦게 하겠다, 태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 행동권을 가지게 되죠. 자, 공장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저런가 보다 했지만, 그게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다 보니까, 우리 공장에서도 나가자, 그래, 저쪽에서도 온대.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체 행동권을 차라리 법제화,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게 당시의 국가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삼권이 이제는 완전한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노동삼권에 대한 얘기인데, 다만 공기업에서 이런 노동삼권은 약간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삼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헌법에 명시된 그 내용은 절대로 침해할 수가 없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다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자, 헌법학자들의 학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대립적 시각이에요. 좀 요구사항이 안 풀렸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경영을 너무 이상하게 한다든가, 부정부패가 있다든가 등등등에 대해서, 또는 노동자 개인이 엄청난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협력적 시각의 노사관계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499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입니다. 즉,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노동자가, 자,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자가 경영 내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영 참가는 단체의 교섭과는 구별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력적 시각에서는 노동자의 일반적인 대표들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99쪽에 아래서 세 번째 문단이요. 자본 참가는, 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자본 참가는, 자, 종업원, 자, 직원이 자본을 출자하는 사람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 참여는 일종의 주식, 자, 우리 공기업이라는 회사의 주식에 직원들이, 자, 좀 일부 소유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회사에 좀 더 애정을 가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0쪽에 이익 참가라고 있어요. 이익 참가 방법은 중간에 있습니다. 이익 참가는 경영의 능률 증진을 위해서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대가를, 자,
임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얘기고요. 이미 우리나라의 공기업에서는 이익 참가 형태로 내부적으로는 다 규정이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됐든 간에 임금 이외의 형태로 이른바 복리후생이라고 얘기하죠. 아, 우리 직장에 그래도 이런 게 좀 있구나. 이런 복리후생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임금의 형태가 아닌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 회사에서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는 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든가 출퇴근할 때 자신의 아이를 그 교육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다든가 각종 회사 내에서 뭐 저 직원들끼리 뭘 어떤 동아리 같은 걸 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야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502쪽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노사협의회제는 기업의 성장 발전, 기업의 성장 발전과 노동자의 생활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사 당사자들이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 대표가 모여서 아예 협의를 하는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 참가, 이익 참가, 경영 참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공기업에서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거고요. 자본 참가는 사실 공기업보다는 일반 기업에서 주식회사인 기업에서 좀 적당한 거고, 이익 참가는 지금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 참가라는 단어보다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얘기는 좀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에 대한 거고요. 이미 다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사 문제는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나 개인이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노조에 나의 의견을 전달해서 노조의 입으로 경영자에게 얘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뭐 성희롱, 성추행 등등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를 겪었을 경우에 즉시 노조에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노조가 나를 대신해서 변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우리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